당 지도부로부터 듣는 총선 전략 시리즈 네 번째, 오늘은 개혁신당 차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각오와 전략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눈도 부으시고 목소리도 잠기시고 예. 지금 멀리서 오시느라고 애쓰셨네요. 힘드시죠? 거의 뭐 새벽 2시, 어제 새벽 3시까지 선거운동을 네. 사실상 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네. 자, 그동안 지역구 쭉 돌아보시면서 만난 민심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뭘 가장 바란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정권 심판의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저희 화성을 동탄 지역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유권자의 교육 수준이 높고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정권에서 여러 가지 과거로 역행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판세를 읽기로는 지금 110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82석, 이게 양당의 최소 의석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재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지난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요. 대표팀은 판세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 결과 예측치를 근접하게 맞춰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뭐 예측이라는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제가 당대표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수도권 선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없이 진입하면은 지난 총선 때보다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이제 밖에서 지켜본 바로는 지난 몇 달 동안에 결국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왜 시장만 계속 돌고 있는가, 그리고 왜 TK를 자주 가는가, 그리고 왜 내가 가는 유세 현장에는 평소보다도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의 비율이 높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여의도역 지하철 인사 이런 것들 좀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대선 때 하도 대통령 후보가 마음대로 막 하고 다니니까 당대표로서 이기려면은 제발 민심을 봐라. 지하철 인사하시라. 그래서 하셨죠. 그거 예. 하고 났더니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모습인데 그걸 왜 지금 또 했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때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지금 당내 많은 인사들이 느끼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진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전략 부분에 있어서의 뭐 충돌하고 하는 부분들이 선대위 구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던데요. 그렇게 분석하세요? 이겁니다. 뭐냐면은 그 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는 사람들이 그 원래 모 당의 선거운동을 뛸 수 없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모 당의 선대위는 결국 TK 출마자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PK만 해도 격전지가 됐기 때문에 네. PK 출마자들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TK 출마자들이 올라와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TK 출마자들이 선대위를 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감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인 면이 강조되고 무엇보다도 때로는 망언에 가까운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건데 이거 제가 한 1년 전에 예고했던 건데 사실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굴로 나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출마하고 본인이 이제 선거에 나서겠다 하는 건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하러 가는 거 제가 처음에 약속 대련이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진짜 싸우는 거다 그랬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서로 싸우는 게 약속 대련입니다. 네. 서로 결국에는 권력이라는 건 비정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없을 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친박이 친이를 학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만감이 교차하는 게 그때 가장 먼저 이제 친이계 후보를 학살한다고 하면서 예. 공천을 안 줬던 분이 방금 전에 계시던 진수희 장관님이라서 제가 예.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런 정도의 물갈이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약속 대련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공천자 명단을 보면은 결국 연판장 쓰시던 분들, 결국엔 권력에 줄 서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 대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정된 시나리오라는 거잖아요. 서로 합의가 된 시나리오.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것들도 사실상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정도의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치고 올라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매번 그때도 보면은 싸운 것 같지만 결국 눈 위에서, 눈밭에서 그 90도 인사하는 사진이나 이런 거 찍히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거 하고 끝나는 게 저는 결국에는 지금 여당의 실정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대체제가 되지 못한다.
그럼 결국 정권 심판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 계열에서는 개혁신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민주당은 뭐 야당이니까 민주당의 원래 제1야당이니까 제1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관계 속에서 또 이제 서사가 개인적인 서사가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나온 것이겠죠. 예. 이 세 분파가 지금 결국 정권 심판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겠죠.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의 의미를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저는 정권 심판이 이제 거의 뭐 70% 이상의 아젠다를 잡아먹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각자 어떤 방법론이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탄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런 탄핵 시나리오까지 바라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보겠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그게 필요할 겁니다. 왜냐? 지금 조국 전 장관은 1심, 2심까지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거든요.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대법원이라는 법률심, 사실 재판할 것도 없어요. 그럼 대부분 결과가 그대로 나온 상황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본인도 말했지만 정치적 해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어떤 뭐 탄핵이라든지 임기 단축의 효과가 난 다음에 빨리 대선이 일어나가지고 본인에게 사면 복권을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들어서길 바랄 겁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은 임기 단축이라는 걸 선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예, 3년은 너무 길다. 예. 그러니까 그건 조국 장관이 당연히 조국이니까 낼 수 있는 메시지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러자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금까지 가장 세게 지적해온 것들이 이준석, 천하람 이런 개혁신당의 멤버들이지만은 네.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경착륙을 통해 가지고 탄핵이 되고 그리고 또 만약 하야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다 경험해봤지만은 그 뒤에 혼란기라는 것도 뒤에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인수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정책적인 실패나 혼란이 많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문재인 정부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경착륙보다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의 실정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도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죠. 지금같이 일방주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야당에게 이양해야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감사원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거부권 막 행사했던 것들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선언해라. 예. 이 정도의 어떤 지점을 가지고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권 심판의 주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당이 여럿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개혁신당만의 차별성을 여쭈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조국혁신당보다는 훨씬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유지했었고 그리고 그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당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이라는 절차を겪어봤지만은 탄핵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걸어서 의석수가 된다 하더라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또 걸립니다. 탄핵 심판에 길게는. 자, 그럼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가 되고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중차대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복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정권 심판에 바라는 유권자도 예. 윤석열 정부가 경착륙하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훨씬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당이다. 개혁신당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심판을 받으면 총선을 통해 심판 받으면은 야권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권력을 일정 부분 내려놓아라. 의회의 권력을 이양해라. 감사원 그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 배속돼 있거든요. 미국처럼 하자. 특별감찰관 임명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리가 되도록 하자.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의회가 거부권 같은 것을 뚫고 이런 법안을 입법할 수 있도록 거부권 포기 선언해라. 이런 게 오히려 국정을 바꾸고 민생을 살리는 방법이지.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서사 때문에 국민들이 그 매운맛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저는 서로 복수하는 문화 속에서 정치가 나아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신당이 더 선명하게 윤석열 정부의 아픈 부분을 찌르고 들어가가지고 이 정치 바꿔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차별성을 계속해서 힘줘서 말씀하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 이 정권 심판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 유권자들이 왜 개혁신당으로 오지 않고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더 간단하잖아요. 네. 3년은 너무 길다. 탄핵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쓰여진 이면에 있는 것들, 탄핵이라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경험해봤지만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정쟁이 있을 것이고 저는 아마 그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착륙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가장 바라지 않을 당선자 둘이 저는 이준석과 조국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이 대선 지선 이후에 뒤통수 쳐가지고 사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안 좋은 모습 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당선되는 것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의원 당선되는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권을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정치적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앞으로 본인의 가족과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또 국민 여론이 또 불타오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수사했으니까 당신도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부터 해서 다 수사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는 게 조국 의원의 탄생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의 어떤 그 이유로 직관적인 메시지 이걸 꼽아주셨는데 어쨌든 선거에서는 물론 명분도 중요합니다만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든 간에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전략은 뭡니까? 저희는 메시지 선명성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 윤석열 정부 심판은 계속 외치겠지만은 저희는 또 일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천하람 그리고 조응천, 이원욱, 양양자 우리 주요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할 말이 있으면 싸우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매운맛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아까 말했던 어떤 재판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되게 하는 입장 속에서는 개혁신당 같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그 정권 심판의 주체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만약에 국민들께 맡겨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윤석열 정부 지금 잘못 가는 방향 바르게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의 권력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민주당이 170석, 180석 의석을 가졌지만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대정부 질문하거나 이러면서 보면은 증오와 복수심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오히려 한동훈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어설픈 질의하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능력 있고 논리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제압할 수 있는 개혁신당이 약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자가 43명입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경기 화성을이고 서울 종로의 금태섭 그리고 경기 용인갑의 양양자 후보 뭐 이렇게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 대표께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격차가 좀 있는 상황에서 공개 토론이 계속해서 예정됐던 예. 것이 계속 보류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공영훈 후보가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다 보니 부담도 있겠지만은 뭐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동탄은 정책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안이 쌓여 있고 이거를 누가 잘 풀어내는 적임자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 토론이 많아지면 좋은 것인데 이 토론 회피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영훈 후보께서 그 모 방송사에서 잡혀 있던 토론을 취소하시고 그리고 또 모 방송사에 잡혀 있던 토론 연기하시고 그 연기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전화로 토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탄의 유권자들은 제가 출마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탄의 문제가 중앙 언론에서 보도되네 이런 것에 많이 기대하고 또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영훈 후보께서 지금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라서 안타깝고 하루빨리 토론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토론했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구 지지율이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들을 갖고 접근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거대 양당이 선거를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의 후보들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도되고 또 주민들께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총선 이제 뭐 선거운동 기간에 예. 여론 형성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인 만큼 그 과정 중에서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혼나야 된다. 정권 심판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하지만은 이게 또 다른 복수심이나 아니면은 또 비논리적인 어떤 언어에 의해서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또 이해해 주신다면은 개혁신당 후보들의 아까 말했던 논리적인 측면, 전문성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얘기했는데 비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의료 파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 어떤 그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선거 며칠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중재자 역할을 이것도 약속되는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해보려고 등장했지만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의대생도 전공의들도 결국에는 이러려고 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개혁신당에서는 이번에 비례 1번으로 아동 청소년과 전문의인 이주영 후보를 지금 냈습니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사분들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이 기피과인 아동 청소년과 응급과 전문의로 있으면서 그 병실을 계속 지키면서 의료인으로서 일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몇 번이나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기 전에도 그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균형감 있는 모양새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만약에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국민들께 만들어 주신다면은 저는 이런 의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피과 의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해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요. 2번이 천하람 후보인데 잘 아시지만은 논리적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개혁적인 마인드 가진 정치인이고 3번도 기초과학자 민지숙 후보인데 네, 예. 저희 비례 후보군이 어디 내놔도 가장 으뜸 가는 후보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천했습니다.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의대 증원의 중재자, 의대 증원 갈등에 중재자로 나선 이 부분도 뭐 하나의 약속 대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리에 있다면 어떤 해법 제시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의대 증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의대 증원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기피과라든지 지방 의료에 있어가지고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뭐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이 지금까지 수가라든지 의료 비용 구조의 문제였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야죠. 때로는 국민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수가를 어느 정도 차등화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 산부인과나 이런 것들을 개원하는 분들이 수가 문제로 개원을 꺼렸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아이를 만약 낳고 그거를 돕는다면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 수도권보다도 한 2배 가까운, 3배 가까운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 지방의 병원이 가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의대를 2,000명 늘려놓으면은 낙수 효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어디 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 해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 안에서도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예.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모르진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정부에서 확고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엇박자가 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통치하시면서 굉장히 잘못된 어떤 버릇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오신 게 결국엔 구호 하나로 정치해 오려고 하신 겁니다.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뭐 여가부 폐지 한 문장을 페이스북에 올리시면은 거기에 파생해서 해석돼 가지고 이제 정치판이 굴러가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겠지만은 예. 이제 통치와 행정을 맡은 대통령의 입장이라 그러면요. 의대 2,000명 증원 이거 간판 하나만 걸어놓고 통치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을 열거해놓고 수가 인상부터 해서 의대 일정 부분 증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TO를 지방에 가져가는 문제라든지 이걸 국민들께 펼쳐놓고 설명해가지고 문제 풀었어야 되는 건데 총선 앞두고 다급하니까 구호 정치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하고 대통령께서 구호 정치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나는 디테일을 살피겠다. 그랬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죠. 의대 증원이라는 이 현안 문제로 넘어왔는데 이 현안 이야기가 넘어가기 전에 예.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총선 시작하면서 대표님을 지지하는 예. 대표님을 좀 위하는 많은 평론가들도 어떻게든 이번에 원내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그냥 비례로 출마하는 게 낫다. 올바른 선택이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대해서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후회 안 하세요? 후회라기보다는요, 이런 생각해요. 쉬운 길, 어려운 길 다 있었을 때, 지금까지 정치해오면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창당을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조홍천, 이원욱, 양양자 의원님, 그리고 뭐 양정숙 의원님까지
저와 함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당에 같이 와주신 의원님들, 그분들 입장에서 어려운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고 고생하시는 입장에서 그분들과 인연이 비록 길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당 대표로서 예. 제가 살기 위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하는 정치 안에서는 그런 길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예. 결단을 통해 가지고 천하람 후보를 이제 비례대표로 2번으로 공천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또 천하람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 개혁적인 정치를 이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저는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저에게는 아쉬운 것도 많고 항상 그랬지만은 반대로 제가 정도를 가는 정치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개인 이준석 정치인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면 돼요? 지금 그거 고민할 겨를은 없습니다. 동탄 지역에서 우리 예.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예. 저도 의원이 되는 것을 아주 바라고 있고요. 제가 그 결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걸 배제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저는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가 많이 타락했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 12년에 정치 시작하면서 느꼈던 정치권의 낭만이라는 거는 네. 그때는 그래도 정책을 놓고 싸웠습니다. 경제 민주화 아니면은 반값 등록금 그걸 설명하면서 저도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자꾸 정치로 넘어옵니다. 누가 심판받아야 된다, 누가 감옥 가야 된다, 누굴 구속시켜야 된다, 누가 방탄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정치가 이런 어떤 빌런 정치, 상대방을 빌런 만드는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종섭 대사 이슈도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요. 이종섭 장관에 대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걸 다루기 이전에 이번에 정권 심판론에 막판에 기름을 부었다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움츠릴 때는 움츠리다가 또 의대 증원 이슈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오른다 생각했더니만은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면은 고개를 쳐들었다. 예.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개를 단순히 들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급격하게 대통령께서 고개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본인 내키는 대로 또다시 국정을 또 운영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판 여론이 비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아무리 일시적으로 본인에 대해 가지고 조금 긍정 여론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에 대통령께서 하신 일방주의적 정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유불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행동,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서사 자체를 다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할 말을 하는 검사,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자산 그 자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댓글 수사하면서 할 말은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자기를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조국 수사했다. 이게 윤석열의 서사인데 본인이 불편할 수 있는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을 결국에는 나쁜 사람 만들려고 했고 항명수괴죄라는 희한한 죄목까지 섞어가지고 수사하고 재판하려고 했다. 이거는요.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가장 큰 직권남용을 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의석수가 어느 당이 200석이 넘어가지고 네. 어느 세력이 200석이 넘어가지고 탄핵을 걸면은 사유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이거는 논리적으로 저는 맞지도 않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저 이준석한테 어떻게 했던 지점은요. 제가 삭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복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없는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거대 양당은 뭐 야당 심판 그리고 정권 심판 이걸 화두로 선거 전략을 삼을 거고요. 개혁신당은 남은 기간 어떤 점을 가장 화두로 삼으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아파할 선거 결과가 무엇일까? 아마 개혁신당과 이준석의 당선일 것이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아픈 지점들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결국 이 정권이 견제되는 모습, 대통령께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시는 모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당에 이제 동일하게 드리는 시간이라서요. 개혁신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점 30초 드립니다.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창당하고 나서 아무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우려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안 좋은 모습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가장 용기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방주의로 나갈 때 비판했던 조홍천, 이원욱, 양양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서슬퍼렸던 시절에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천하용인과 이준석,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좋은 지지, 많은 지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선 전략 시리즈 4번째 시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